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보라입니다. 와, 한 컷으로 보는 경제 어느덧 8화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하는 의미로다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일본에서 사랑의 엄마 야노시오 씨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와! 대단해! 실업 인플레이션! 아, 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또 다른 분도 오신대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 오늘의 경제 공부도 시작할까요? 오늘의 한 컷이에요. 아주 옛날 사진처럼 보이고요. 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지금 이 아주머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약간 주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돈을 들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 손에는 왜 아궁이에 불 뗄 때 쓰는 거, 그 막대기 이거 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지폐를 지금 태우시고 계신 건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의 빚더미를 안게 됐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죠. 그래서 독일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바로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빚을 갚기로 한 거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요? No! 이 특단의 조치 때문에 독일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화폐가 시중에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화폐 가치도 떨어지게 되죠. 결국 마르크화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네요. 지폐를 불을 뗄 때 땔감으로 쓰고 아이들은 블록 대신 지폐 뭉치로 놀았어요. 벽지 대신 지폐를 벽에 바르기도 했고요. 지폐로 땔감을 사고 블록을 사고 벽지를 살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지폐로 대신한 거죠. 독일의 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1923년 11월 당시 1달러는 4조 2천억 마르크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또 불과 사나흘이면 물가가 2배로 뛰었고 월간 인플레이션율이 29,500%에 달했다고 하네요.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밴 독일인들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소시지 하나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집에 마르크를 쌓아놓고도 말이에요. 영화 같은 상황인데 이게 현실이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현상을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뉴스나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경제 전반에 걸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1923년 독일처럼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초인플레이션 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답니다. 이 인플레이션일 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동일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00원으로 사과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때는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10,000원으로 5개나 1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8년도에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월간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억 3,100만 %에 달, 너무 2억 3,100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짐바브웨에서 그 당시에 빵 하나의 가격이 그 나라 돈으로 7억! 그리고 빵 사 먹으려면 7억을 줘야 돼요. 이 정도까지 치솟은 거예요. 급기야 액면가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까지 나오기도 했다네요. 100조까지. 와, 이 문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009년도 초에 짐바브웨 국경 지역에 있는 남아프리카 휴게소 화장실에 붙어있는 경고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기에는 화장실 휴지만 사용,
포장용 박스 1000, 짐바브웨 달러, 신문 사용 금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화장실 휴지로 쓴 거예요, 지폐를. 얼마나 가치 없이 너무 막 많았으면은. 이런 문제가 또 있었네요. 독일과 짐바브웨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돈을 마구마구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 화폐를 통해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호황이나 지나친 불황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 안정화 정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라의 수입인 세금과 정부 지출을 변화하고 관리하는 재정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 정책이 있어요. 그럼 독일과 짐바브웨는 힘든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화폐를 이용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맞았는데, 그러면 통화 정책이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통화 정책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걸까요? 화폐를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통화 정책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바로 남대문 시장 맞은편에 있는데요. 한국은행입니다. 일반은행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정부기관 같기도 한데요. 한국은행에서는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는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하지는 않아요.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진 발권은행이고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구로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일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물가 관리와 인플레이션 방지인데요. 물가 안정과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이 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먼저 통화량. 경제 상황에 따라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해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싶으면 화폐 발행을 줄이고 그 반대라면 또 늘리겠죠? 또 하나, 기준금리를 조정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매달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요. 기준금리는 시중의 상업은행의 이자를 조정하는 기준이 되죠. 금리 조정으로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냐고요? 얼마 전 메르스 사태 때처럼 소비가 줄어들면 금리를 인하해요. 금리가 인하하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많이 붙질 않으니까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질 않죠. 그만큼 시중에 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랍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그렇게도 안정을 시키고 싶어하는 이 물가. 물가가 뭘까요? 왜 우리 어머님들이 마트나 시장에 다녀오면 왜 버릇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아이고, 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살 게 없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그 물가. 이 물가는 말 그대로 물건의 값을 말합니다.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시장에서 팔리는 값이죠.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각각 상품의 가격을 종합을 해서 이를 평균적인 수치로 나타내면 물가가 되는 거죠. 이 물가는 아주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물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물가 변천사를 제가 준비해봤어요. 신보라가 들려주는 물가 변천사.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1965년에서 2014년 사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략 36배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대표 생필품의 물가 변천사를 살펴봤습니다. 1963년 처음 등장한 라면의 당시 가격은 10원! 그런데 지금은 라면 평균 가격이 760원이에요. 76배가 올랐죠? 또 1945년 서울의 영화 관람료는 2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1965년엔 65원, 1985년엔 2,500원, 1995년 6,000원으로 올라 현재 9,000원 수준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내버스 요금을 살펴볼까요? 1945년 시내버스 기본 구간 요금은 50전, 그러니까 0.5원이었어요. 올해는 1,300원이니까 1965년에 비하면 163배나 올랐네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짜장면입니다. 1963년에 짜장면 한 그릇은 25원인데요. 지금 한 그릇 가격은 약 4,600원. 무려 180배나 넘게 뛰었네요. 짜장면 너무해. 와, 이제 더 이상 짜장면 가격은 오르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것처럼 물가도 변화를 하는데요.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물가 지수입니다. 이 물가의 변동, 이 움직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지수인데요. 이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같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왜냐? 화폐가 가지는 구매력, 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 물가지수도 여러분 종류가 다양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더 파헤쳐 볼까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주요 소비재 약 500여 개의 가격을 반영해서 작성하는데요. 이 500여 개의 항목을 5년마다 조정합니다. 사람들의 소비 생활 변화에 맞춰서 빼기도 하고 추가도 하죠. 2010년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을 살펴보면요. 새로 추가된 품목이 43개, 스마트폰 이용료, 인터넷 전화료,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IT 발전을 반영했네요. 그렇다면 제외된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캠코더, 유선 전화기, 전자사전. 그렇네요. 어렸을 때 전자사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젠 어디에 뒀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 밖에도 공중전화 통화료, 비디오 대여료 등 사양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료 등 21개 품목은 제외가 됐다네요. 소비자 물가지수 500여 개의 항목들을 살펴보니까 이 소비자들의 선호도부터 시대의 흐름이 보이네요.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을 보면 아주 반갑다가도 뭔가 제외된 항목들을 보면 왠지 씁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이 항목들을 보면서 누나는, 언니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제발 꾸준히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라. 자, 어쨌든 오늘 공부도 열심히 다 했으니까 전 이만 물러가야 되겠어요. 근데 물러가기 전에 그 야노시오 씨께서 아직 안 가셨나 봐요. 할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해서 이해 다 한 사람! 안녕!